종말까지 32일. 핫팬츠에 활기차고 백침이 넘치는 얼굴의 마경은 부모도 사회성도 없는 보잘것없는 가난한 일본인처럼 생긴 요리사인 우리 주인공에게 계속 말을 걸려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모두가 말하는 이른바 상태창을 가졌는지 알고 싶어한다. 그는 그녀가 너무 이상하고 순진하다고 비웃는다. 그런 건 진짜가 아니라고 말이다. 물론 그건 거짓말이다. 그는 상태창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도 자신에게 완벽한 개인 차원문, 즉 그가 랭커인 게임과 똑같은 세계로 통하는 포탈이 방에 열리는 것이었다. 인터넷에서는 다가오는 소행성에 대해 떠들썩했고 포탈과 연관지어 생각한 그는 그것이 반드시 충돌할 것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확률이 매우 낮다고 말하지만 말이다. 정부의 연극에 속지 마라. 그 능력을 얻었을 때 그는 즉시 준비하기로 결심하고 음식과 가방을 챙겨 그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가 상상했던 그대로였다. 휴대폰은 신호가 잡히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펜을 꺼내 그곳에서의 첫날을 기록한다. 포탈은 100% 작동했다.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할 시간이다. 다가오는 소행성은 수많은 질병을 가져올 것이며 그 중에는 지구상의 모든 금속을 파괴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감염된 사람들은 좀비로 변하고 며칠 안에 인류는 석기 시대로 퇴보할 것이다. 6개월 후 질병은 멈출 것이고 그때가 바로 사람들이 재건과 인구 번식을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다. 두 번째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원한다면 제가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그의 포탈 덕분에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질병은 아마도 포탈을 넘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모아둔 돈을 전부 써서 온갖 종류의 보급품, 무기, 태양광 패널, 그리고 심지어 엄청난 양의 식량까지 구매했다. 그의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다. 물론 핫팬츠녀는 슬프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가 상태창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큰 돈을 벌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저 여자가 어떻게 그걸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이상한 여자와는 거리를 두는 게 좋다. 하지만 다음에 또 봐요라고 말하는 그녀의 얼굴을 보니 좋아. 하룻밤 정도는 괜찮을지도.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보며 우리의 평범한 일본인 주인공은 마음만 먹으면 저 미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세상과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이제 포탈 안에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활솜씨를 연습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서는 레벨업으로 추가 스탯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훈련과 사냥의 결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순수한 록 리처럼 말이다. 그는 활 시위를 당겨 화살을 쏘았고 예전에 게임에서 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명중시켰다. 내가 레골라스라도 된 건가 하고 생각했지만 상관없다. 지금으로선 하루에 5발밖에 쏠 수 없으니까. 여자친구처럼 부드러운 손을 가졌으니 이제 계획대로 정말로 몬스터를 사냥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당연히 보급품을 쌓아둘 멋진 종말 대비 기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으로선 태양 사과만 한 게 없다. 그리고 주인공은 어떤 흔적을 찾아 나선다. 누군가 땅에 똥을 쌌고 그는 그것이 고블린의 짓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혼자라고 확신한다. 어떻게 한 건진 모르겠지만 주인공은 그 똥으로 녀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가 늙은 고블린을 발견한 것은 늦은 밤이었다. 솔직히 고블린으로 15살을 넘기려면 운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막 이 세계에 들어온 우리 주인공에게 레벨 1짜리 완벽한 목표물이었다. 부드러운 손의 주인공은 화살을 준비해 고블린의 팔에 총알처럼 쏘았지만 늙은 녀석이 그의 손에 돌을 던졌다. 그는 즉시 시미터를 집어들었고 숲은 순식간에 칼부림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야말로 순수한 칼싸움 축제였다. 불행히도 우리 주인공이 영국 시민이었고 다리에 먼저 칼을 맞았다. 하지만 걱정 없다. 그는 작은 고블린에게 돌진해 땅으로 쓰러뜨렸으니까. 가볍게 휘둘러 끝내려 했지만 맙서사 늙은 녹색 괴물이 그걸 붙잡았다. 그는 고블린 말 같은 걸 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첫 킬, 그리고 2포인트. 그런데 왜 저렇게 고블린 위에 올라타 있는 거지? 정신 차려. 부드러운 손. 다행히 녹색 괴물이 치유 크림을 만드는 데 쓰이는 약초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바로 그때 주인공은 붉은 송어를 보았다. 그건 그가 아울베어 지역에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누가 인사하러 왔는지 보라. 주인공은 종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이 망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잠깐. 그는 두렵지 않다. 주인공은 모든 패턴을 알고 있으니까. 아울베어는 먹이를 지키고 싶어하니 피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는 자세를 잡고 못생긴 괴물에게 덤비라고 소리친다. 괴물의 발톱이 그를 향해 똑바로 날아왔지만 주인공은 완전 리바이가 되어 팔 위로 점프해 피하며 올라탔다.
그리고 밤에 적응된 눈을 가진 아울베어를 상대로 손전등을 섬광탄처럼 사용했다. 아침에 주인공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있다. 그곳에서 빠져나온 후 가장 좋은 점은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포탈 저편에서 가져온 태양 사과를 집에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직후 늘 그렇듯 마경과의 만남이 이어진다. 주인공이 국수를 먹으러 갔을 때도 그녀는 그를 찾아내 말을 걸었다. 이 여자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다. 그녀는 온갖 살갑고 발랄한 태도로 그의 상태창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그녀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며 안타깝게도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이 미녀 때문에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생각은 없다. 자신의 상태창이나 스킬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는 것은 팔 하나를 내주는 것과 같다. 유혹은 말 그대로 거대하지만 이것은 종말 속에서 잡아먹히기를 비는 것과 다름없다. 아니 친구, 그녀에게 잡아먹히는 게 바로 목표라고. 아무튼 그녀에게 거짓말을 한 후 그는 더 많은 보급품을 모으러 돌아갔다. 그가 구매했던 물품들이 마침내 도착했다. 당장 사용하지 않을 모든 것을 치운 후 그는 아직 남은 목표, 즉 포탈 안에 은신처를 지을 장소를 찾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완전 무장을 한다. 그는 지난 사냥 때 수상한 장소를 본 것을 기억하고 조사하기로 결심한다. 조준경을 통해 보다가 그는 코볼트의 발자국을 발견하고는 곧 흥분한다. 그 은신처를 차지할 계획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동굴 입구에 불을 지를 준비를 시작하지만 막 불을 붙이려던 순간 코볼트 2마리가 나타난다. 주인공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시 도끼를 꺼내 동시에 두 녀석의 머리를 잘라버린다. 그것으로 그는 레벨업하고 4포인트를 더 얻는다. 이제 그 둘을 처리했으니 주인공은 불을 붙인다. 곧 아직 자고 있던 코볼트들이 연기 때문에 깨어난다. 계획은 녀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밖으로 나올 때 한 번에 제거하는 것이었고 그 계획대로 첫 번째 녀석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도 못하고 쓰러진다. 남은 3마리는 주인공을 보고 그에게 돌진하려 하지만 그들 역시 어려움 없이 쓰러진다. 코볼트 문제를 해결하고 강은 상태창을 살펴본다. 그렇게 우리는 주인공의 모든 스탯을 보게 된다. 레벨 1, 14포인트, 체력 8, 힘 10, 민첩 7, 재주 8, 인지력 5, 그리고 현재 탈진 효과를 받고 있다. 주인공은 레벨업으로 스탯 포인트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계속 레벨을 올리면 곧 새로운 시스템 기능을 잠금 해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아직 완수하지 못했던 목표가 마침내 완료되었다. 이제 그는 은신처를 마련할 안전한 장소를 갖게 되었다. 물론 먼저 완벽한 대청소가 필요했지만 다음날 주인공은 은신처를 청소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은 덕분에 완전히 지쳐 있었다. 그는 고블린을 사냥한 후 찾은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는 연고의 효과를 시험해보기로 결심한다. 연고를 바른 후 주인공은 스탯을 올리기 위해 어떻게 위험을 감수해왔는지 생각하다가 자신의 삶을 더 쉽게 만들 아이디어를 떠올리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밝혀지지 않는다.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은 그가 전날 청소한 장소에 은신처를 지을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가 상자 몇 개를 포탈로 옮기고 있을 때 마경이 다시 나타나 오후 인사를 건넨다. 그녀는 주인공에게 자신의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라고 권하고 그는 간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자르는 동안 상태창이 서바이벌 라이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야기한다. 모든 각성자들은 적어도 한 번은 그 게임을 해봤다고 말한다. 강은 놀란 척하며 그녀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는지 묻는다. 바로 그때 온몸에 문신을 한 금발 남자가 나타나는데 그는 아무래도 마경의 정보원인 것 같다. 이 남자의 이름은 오이낙이고 과거에 강과 싸운 적이 있다. 이낙은 마경에게 몇 가지를 말해주러 왔다고 언급한다. 그는 자신의 그룹과 함께 한 남자를 찾고 있으며 그들이 찾는 남자의 닉네임은 김밥좌라고 말한다. 그 말에 주인공은 그들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낙은 마경에게 자신의 그룹에 합류할지 말지 결정했냐고 물으며 계속 그녀를 붙잡는다. 그러다 강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는 나중에 끝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낙이 불평하려고 돌아섰지만 주인공은 이미 기운을 발산하며 지난번처럼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정중하게 말하며 꺼지라고 한다. 금발 남자는 그 자리에서 떨며 떠나기로 결심한다. 매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눈치 빠른 강은 만약을 대비해 그녀의 번호를 받아두고 해크는 시비를 걸려한다. 집에 돌아와 머리를 자른 주인공은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온갖 방법으로 그를 욕하며 그가 금발 남자처럼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도망쳤다고 말하고 있었다.
주인공은 게임이 현실이 되기 훨씬 전에 좌절감에 모든 것을 삭제했지만 모두가 그가 모든 정보를 독차지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트위터에 퍼진 1%의 사랑과 애정을 본 후 주인공은 인류의 환멸을 느끼고 동굴로 채굴하러 갔다. 마인크래프트에서 배운 모든 것을 이용해 은신처 전체를 수리하고 시멘트가 마르기를 기다리며 밖으로 나갔다가 빛나기 시작하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 기괴한 해골과 마주쳤다. 주인공은 폭발 후 간신히 탈출했다고 생각하며 정신을 차린다. 상태창을 열자 레벨이 오르고 포인트를 얻은 것을 보고 시스템이 해골을 물리친 것으로 간주했음을 알게 된다. 그는 포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가 상처를 치료하고 휴식을 취한다. 얼마 후 감각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한 주인공은 아이템을 몇 개 얻어보기로 결심한다. 그는 종말 이전에 운이 좋으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이벤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낸다. 그 이벤트는 산에서 오크의 시체가 발견되는 사건이었다. 주인공은 이 사건에 대해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먼저 그는 미경과 다시 마주치고 그 만남에서 가장 뻔한 소식이 전해진다. 미경이 각성자라는 것이다. 그녀가 아무도 놀라게 하지 않자 강은 아직 각성하지 못했다며 질투하는 척 바보 연기를 한다. 진실을 말해준 배려와 그녀가 아는 모든 정보에 감사하며 주인공은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숲을 정찰하기 위해 드론을 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차를 렌트한다. 다음 날 그는 오크를 사냥하기 위한 재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렌터카에 싣고 산으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주인공은 수색을 시작했지만 산의 비와 안개 때문에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웠다. 그가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등 뒤에서 괴물의 포효가 들려왔다. 그는 뒤를 돌아보고 스킬 드롭이 보장된 붉은 오크를 본다. 싸움을 준비하며 주인공은 즉시 조명탄에 불을 붙여 던져 오크의 주의를 끈다. 오크가 조명탄을 공격하기 위해 돌아서자 강은 그 앞에 포털을 열고 오크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 포털로 들어간 뒤 섬광탄을 던진다. 오크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주인공은 이미 오렌지 필러를 꺼내 모기 물린 자국 같은 잽을 여러 번 날리기 시작한다. 괴물은 반격하려 하지만 주인공은 몸을 숙여 피하고 그 기회를 이용해 발목에 또 다른 모기 물린 자국 같은 잽을 날린다. 오크는 즉시 고통을 느끼고 무릎을 꿇지만 주인공은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폭탄을 꺼내 오크의 입에 쑤셔 넣는다. 폭발이 일어나고 강이 축하하려던 순간 가슴 한가운데에 강한 주먹을 맞아 멀리 나뒹군다. 불타는 괴물이 주인공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하고 그는 이렇게 죽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 한탄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 수 없기에 오크는 땅에 쓰러지고 강은 레벨업하며 10포인트와 생존 본능 스킬을 얻는다. 그가 일어나 괴물의 드롭템을 찾으려 하자 손목이 빛나기 시작하고 감각을 올려주는 시계를 받는다.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은 주인공은 오크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하기 시작한다. 게임 스토리에서는 정부가 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은폐했지만 그는 그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한다. 만약 시체를 그냥 그곳에 두면 해골로 변해 누군가를 폭파시킬 수도 있다. 잠시 생각한 후 주인공은 포털 안에 시체를 묻기로 결심하고 땅을 파자 새로운 스킬이 활성화된다. 생존 본능은 탈진 효과 동안 활성화되어 전투 본능, 체력 회복, 생명력 회복 그리고 감각을 향상시킨다. 하지만 효과가 끝나자마자 주인공은 잠시 동안 마비된다. 새로운 스킬 덕분에 그는 오크를 묻는 것을 빨리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주인공은 구매했던 무기 일부를 받았고 친한 친구 미경이 찾아와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했다. 강이 그녀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묻자 그녀는 정보를 교환하고 싶다고 대답한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가 생존자 생활 방식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친 후 주인공은 자신이 각성자임을 밝히지 않은 채 게임의 기본을 설명하기 위해 미경에게 게임 커뮤니티를 보여준다.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다 적은 후 미경은 해커 그룹의 가입 제의를 거절했으며 주인공과 그룹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생각에 잠긴다. 그의 목표는 튜토리얼 전에 레벨 10에 도달하여 시스템 상점을 잠금 해제하는 것이다. 문제는 서바이벌 라이프에서는 몬스터의 레벨이 플레이어의 레벨과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누군가 그와 함께 다닌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전멸당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가 좀비가 될 수 있다며 거절하려 하자 미경은 자신의 능력이 순간이동이라고 밝히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주인공과 팀을 이룰 수 없더라도 최소한 동맹으로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말을 마친다. 얼마 후 우리는 강이 은신처로 돌아와 입구 앞에 철조망을 치는 것을 본다. 입구에 설치한 커튼으로는 장소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문을 주문하기 위해 목공소에 가기로 결심한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종말이 시작된 후 약탈할 장소 몇 군데를 적고 있다가 오랜 친구와 마주쳤다. 이 남자의 이름은 오형준이고 그는 헬스장을 운영한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고 형준은 세상이 끝날 것 같아 걱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헬스장의 한 남자가 그에게 상태창에 대해 말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그 남자는 그것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그의 앞에서 공중부양을 시작했다. 주인공은 아직 각성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형준도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그는 헬스장 남자가 새로운 능력으로 유명해지기 위해 방송국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인다. 이로써 주인공은 곧 각성자의 존재가 대중에게 알려질 것임을 깨닫는다. 게다가 주인공의 친구는 여의도에서 총격전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모든 뉴스가 삭제되고 있으며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군대에 의해 봉쇄되었다. 형준이 이 말을 마치자 주인공은 할 일이 생각났다며 나중에 찾아오겠다고 말하고는 달려간다.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한다. 오크 사건 하루 뒤에 통제된 뉴스는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의심스럽다. 모든 것이 게임 스토리와 너무 비슷하다. 특히 주인공이 그 시나리오를 바꾸려고 시도한 후에는 더욱 그렇다. 그는 정부 배후에 게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진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이른다. 주요 용의자들을 분석하면서 주인공은 서바이버 라이프의 제작자나 함께 플레이했던 3명의 베테랑 친구 중 한 명만을 생각할 수 있다. 정부와 정말로 협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일단 그 문제를 제쳐두기로 결심한다. 이틀 후 주인공의 은신처는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된 제대로 된 벙커처럼 보인다. 당분간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는 구매한 드론을 사용하여 주변을 정찰하기 시작한다. 주인공이 아울베어로부터 도망쳤던 은신처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가 고블린을 묻었던 구멍이 파헤쳐져 있고 그 주변에는 여러 개의 의심스러운 발자국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은신처가 생각만큼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드론을 돌려보내고 그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직접 몇 군데를 정찰하러 갈 준비를 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가 막 나서려던 순간 은신처 주변 울타리에 있는 동작 감지기 중 하나로부터 알림을 받았다. 확인하러 가보니 그는 고블린 무리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들을 따라가기로 결심한다. 주인공이 그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음식을 두고 싸우고 있었고 주인공은 그 틈을 타 리더의 머리에 직격탄을 날린다. 고블린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또 다른 한 마리가 이미 이마에 잽을 맞는다. 남은 고블린들이 주인공에게 돌격하자 그는 도끼를 꺼내 2마리를 더 쓰러뜨린다. 다른 2마리가 그에게 독침을 쏘려고 하지만 헬멧과 조끼가 그를 보호한다. 그것이 효과가 없자 그들은 강을 둘러싸기 시작하고 그들이 돌진하자마자 그는 땅에 섬광탄을 던진다. 4마리가 기절한 틈을 타 주인공은 그들을 한 번에 모두 베어버리고 16포인트를 얻어 레벨 4에 도달한다. 생존 본능이 다시 활성화되어 또 다른 구멍을 파고 고블린들은 묻힌다. 전리품을 살펴보니 그는 몇 가지 치료 아이템을 더 줍고 리더의 전리품에서는 고블린들이 사용하는 마비독을 생산하는 개구리를 발견한다. 마비독의 공급원을 얻었으니 주인공은 무기에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저항력도 훈련할 수 있다. 그는 개구리에게 조조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로써 시스템은 그 개구리를 주인공의 패드로 등록한다. 좀 더 탐험하다가 주인공은 벙커 근처에서 드론으로 보지 못했던 수원지를 발견한다. 수원지 근처에서 그는 또한 치료 연고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발견한다. 다음 날 우리는 주인공이 조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본다. 그는 기후가 더 적합하기 때문에 집에서 기르기로 결정했다. 마비 독 몇 병을 보관한 후 우리는 주인공이 만든 연고의 양이 좀 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는 형준에게 좀 가져다 주기로 결심한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강은 헬스장이 왜 이렇게 비어있는지 묻는다. 형준은 방송국에서 온 남자가 떠나기 전에 다른 헬스장 회원들에게 몇 가지 정보를 퍼뜨렸다고 말한다. 그 후 모두가 헬스장을 기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게임 가이드에서 6명 이상의 그룹은 몬스터를 유인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그에게 질문한다. 형준은 알고 있지만 헬스장 회원들을 버릴 수는 없다고 대답하고 주인공에게는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는다. 강은 아직 생각 중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형준은 그도 각성자가 아니니 갈 곳이 없으면 그들과 함께해도 된다고 말한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바로 그때 그들은 어디선가 비명소리를 듣는다. 강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달려가고 창밖을 내다보자 미경이 땅에 쓰러져 있다. 그녀는 2 사람이 걱정하는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다.
주인공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는지 묻고 그녀는 누군가 갑자기 자신을 공격했다는 것만 기억난다고 대답한다. 형준은 짜증을 내며 누구 짓인지 찾아보기 위해 주위를 둘러봅니다. 강은 걱정이 되어 미경에게 누구인지 봤냐고 묻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마치 누군가 눈을 가린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런 일이 또 생기면 미경은 즉시 텔레포트해야 한다고 말하며 나중에 개인 방어 장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어디에나 트롤은 잠입해 있지만 서바이벌 라이프에서는 게임 운영진이 전혀 손을 쓰지 않아 상황이 더 심각했다고 설명됩니다. 트롤 신고를 무시하는 이런 태도는 터무니없는 난이도 때문에 이미 인기가 없었던 게임이라는 사실과 맞물려 단 1년 만에 게임의 실패를 확정지었습니다. 어쨌든 게임에 단 4명의 활동 유저만 남게 된 주된 이유는 그들이 남아있는 모든 트롤을 사냥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트롤들이 현실에서도 활동하기 시작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13일의 시간 건너뛰기가 있고 그동안 주인공은 전투 기술을 훈련했습니다. 전투를 위한 최종 준비로 주인공은 주 무기를 선택해야 했지만 아직 어떤 것을 고를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머리에 있는 포자를 부수는 것이므로 둔기가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스템 상점이 열리자마자 하나를 구매할 작정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인간, 특히 신체 능력을 가진 자들과의 전투에서도 잘 통할지 궁금해합니다. 뭘 할지 생각하던 중 주인공은 비명 소리를 듣고 벙커 근처에서 무언가 다친 것 같습니다. 그가 확인하러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대한 늑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길을 잃은 외톨이 늑대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싸움에 져서 쓰러진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가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상처를 살펴보러 가자 새끼 늑대가 그의 등을 박치게 하여 땅에 쓰러뜨립니다. 그것을 보고 주인공은 쓰러진 늑대가 그 새끼의 어미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구멍을 파기 시작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만약 암늑대의 시체가 저기에 그대로 있으면 몬스터이기에 해골로 변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 다른 몬스터를 끌어들일 것입니다. 강은 어릴 때 키웠던 강아지를 떠올리고 부모님을 잃었을 때의 감정을 기억하며 새끼 늑대를 거두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새끼에게 원할 때마다 어미를 보러 오게 해줄 것이며 다 자랄 때까지 돌봐주겠지만 그 대가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설명합니다. 고기 한 조각을 건네며 그는 새끼에게 자신과 함께 가겠냐고 묻고 새끼는 재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는 새끼의 이름을 딩고라고 지어주고 시스템은 그것을 주인공의 패드로 등록합니다. 잠시 후 우리는 주인공이 딩고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를 통해 딩고가 정말 똑똑해서 주인공의 모든 명령을 능숙하게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딩고를 발견한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깨달은 강은 전화벨이 울릴 때까지 정말 신나합니다. 그가 본이 형준이었고 인터넷에서 공중부양을 검색해보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말한 대로 한 후 주인공은 스스로를 세계 최초의 초인이라 칭하며 공중에 떠있는 남자에 대한 여러 기사를 발견합니다. 기사에는 그가 곧 닥칠 좀비와 몬스터가 등장하는 종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댓글에는 그 말을 전혀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있고 각성자 커뮤니티에서는 모든 것을 폭로한 그 남자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후 주인공은 남은 시간을 더 잘 활용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딩고를 불러 즉시 탐험을 떠납니다. 그가 딩고와 함께 탐험하기로 결정한 주된 이유는 다음 이벤트인 홑고블린 사건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딩고가 고블린을 제대로 추적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새끼가 전투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걷는 동안 딩고는 식물 하나를 먹고 나서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이 확인하러 가보니 그것은 흑후추였고 이 멋진 발견에 대해 나중에 꼭 보상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물고기를 좀 잡은 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다음 날 우리는 주인공의 식당이 완전히 털린 것을 봅니다. 종말 동안 생존자들이 보이는 가게를 약탈하려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는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주인공이 그곳을 둘러보는 동안 형준이 나타나 모두 같은 생각을 한 것 같다며 자신도 전날 체육관을 비웠다고 말합니다. 강은 형준에게 여기서 뭐 하냐고 묻자 그는 주인공의 이마에 딱밤을 때리며 대답합니다. 그는 주인공이 더 이상 자기와 얘기를 안 해서 강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딱밤을 본 딩고가 형준을 향해 으르렁거리자 형준은 주인공이 언제부터 이렇게 사랑스러운 허스키를 키웠냐고 묻습니다. 강은 자신의 새 펫이라고 대답하며 형준이 왜 굳이 여기까지 왔는지 다시 묻습니다. 형준은 친구가 진심으로 걱정되었다고 말하며 특히 미경을 공격한 자가 누구인지 알아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범인이 김철준과 그의 무리이며 오인학도 그 일원이라고 밝힙니다.
형준에 따르면 그 무리는 거기서 멀지 않은 산기슭에 은신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친구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공중부양하며 나타났던 한진성에게 물어봤다고 말합니다. 진성은 김철의 무리와 만나기까지 했지만 그 무리의 모두가 기분 나쁜 놈들이라 그 자리에서 합류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체육관의 여성들이 각성자 무리에게 불려갔다며 떠나기 시작한 것과 그 사건들을 종합해볼 때 형준은 그들이 공격의 배후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주제를 빌어 그는 체육관 회원들과 꾸렸던 그룹이 단 4명으로 줄었다고도 언급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20명 정도의 회원이 있었기에 강은 놀랍니다. 그러자 형준은 자신의 그룹에는 각성자가 2명뿐이라 사람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고 그가 딸을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주인공의 핸드폰에서 들려오는 도움 요청 소리에 의해 중단됩니다. 그는 위치를 확인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형준에게 잠시 딩고를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는 이낙이 미경에게 있는 곳에서 내려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합류를 거절했다고 소리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쫓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재고해보라고 말하지만 다른 2명은 자기들 방식대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김철주는 좋게 말할 때 내려오라고 하고 마중이는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주인공이 이미 그곳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준비를 마치고 김철의 어깨에 돌을 정통으로 맞춰 그가 들고 있던 곤봉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다른 2명이 누가 그랬는지 보려고 하지만 주인공은 이미 그곳에 도착해 이낙의 턱에 강력한 일격을 날립니다. 이미 마지막 1명을 쫓아가며 그는 공격을 피하고 그가 벽에 처박히게 만듭니다. 강이 미경이 괜찮은지 물어보려고 돌아섰을 때 그녀는 뒤에서 오는 공격을 경고하며 소리칩니다. 공격은 스쳐 지나갔지만 여전히 주인공의 헬멧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2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낙은 전기 능력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약간 불안해 보이지만 이낙이 그의 방향으로 능력을 발사하려는 순간 딩고가 나타나 그의 팔을 뭅니다. 그 순간 형준도 경찰과 통화하며 나타나고 3명은 후퇴하기로 결정합니다. 형준이 주인공에게 괜찮냐고 물으려 할 때 미경이 그를 걱정하며 텔레포트로 나타납니다. 걱정하는 2 친구를 보며 그는 서바이버 라이프 속의 친구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그는 형준에게 미경을 팀에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할 일이 있다며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은 다시 벙커를 개선하는 작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건설하면서 친구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들을 믿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말하고 싶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의 능력은 혼자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레벨을 올리고 스킬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산적 패거리와의 싸움에서 명확해졌습니다. 난방 시스템이 설치되면서 벙커가 완성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종말을 시작할 소행성에 대한 뉴스 보도를 봅니다. 목성의 궤도 덕분에 소행성이 2 조각으로 나뉘었다고 설명됩니다. 주인공은 게임에서 소행성의 작은 조각이 먼저 바다에 떨어져 감천항에 좀비가 도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각성자 커뮤니티의 반응을 살펴보던 중 그는 익숙한 사람이 쓴 게시물을 발견합니다. 나의 꿈은 신입에게 친절하기로 유명하고 베테랑 그룹과도 몇 번 플레이했던 사람의 닉네임이었습니다. 이 플레이어는 5명이 3년 동안 쓸 수 있는 보급품을 갖춘 벙커를 지었다며 4명의 베테랑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 주인공은 그 게시물을 저장해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먼저 연락할 생각은 없지만 다른 3명의 베테랑 중 1명이 연락할 경우를 대비해 경계하고 싶어합니다. 벙커로 돌아가니 마지막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고의 결과에 극도로 만족하며 주인공은 마침내 시기로 결심하지만 딩고의 짖는 소리에 방해받습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달려가 보니 딩고의 적대감의 원인인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진 늑대 무리가 벙커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딩고의 반응을 보며 주인공은 이 몬스터들이 자신의 동료의 어미 목숨을 앗아간 장본인이라고 추론합니다. 문제는 그 순간 이 몬스터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으며 적절한 무기를 가지러 뛰어가려고 하면 즉시 공격당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적들이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몬스터들은 신중하고 항상 우두머리를 따르는데 공격이 안전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두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강이 우두머리를 겁줘서 쫓아내면 모두가 그를 따를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늑대와 마찬가지로 이 몬스터도 강한 냄새에 약하며 운 좋게도 주인공은 후추 스프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프레이가 그것을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벙커에서 멀리 쫓아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만약 몬스터가 밀고 들어오기로 결정하면 주인공은 도망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강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는 우두머리를 향해 칼을 던지고 이에 짜증이 난 우두머리는 주인공을 향해 뛰어듭니다. 몬스터가 거의 다 왔을 때 포털의 얼굴부터 부딪힙니다. 주인공은 포털을 엽니다. 계획이 성공하자 포털을 닫고 알파를 기절시키는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합니다. 이 주인공은 기절한 적을 용서하지 않기에 즉시 오렌지 필러를 들고 달려들어 알파의 눈을 살짝 찔러줍니다. 그 일격 이후 알파는 도망치기로 결심하고 다른 모든 날카로운 송곳니 늑대들도 그를 따릅니다. 딩고는 주인공에게 몸을 비비기 시작하고 주인공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 주저앉습니다. 그를 쓰다듬으며 그의 동료였던 어미의 복수를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얼마 후 강이 생각에 잠겨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형준이 그를 보고 인사합니다. 이번에 형준은 아카데미에서 온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는데 그녀는 철의 붕괴 재앙을 믿지 않으면서도 무기를 사고 싶어 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한동안 주인공을 빤히 쳐다보다가 마침내 그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그를 본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아직 자기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수영, 의사입니다. 그녀가 의사라는 것을 알게 되자 주인공은 용기를 내어 이전에 친구들에게 했던 것처럼 서바이벌 라이프의 시작에 대한 기본 사항을 설명합니다. 모든 설명을 들은 후 그녀는 강을 믿습니다.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확신의 참모습을 감지하고 각성자인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재빨리 부인하지만 그녀가 얼마나 예리한지에 놀랍니다. 그 후 그녀가 친구가 되자고 요청하는 모습이 보이고 대답 없이 바로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주인공은 벙커 안에서 즉석창을 준비합니다. 딩고를 부르며 그는 그날 날카로운 송곳니 늑대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몬스터들을 발견했을 때 주인공은 그들 중 4마리만 남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스코프를 사용해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냅니다. 아울베어가 그들을 먼저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지휘할 알파도 없고 수가 급격히 줄어든 상태에서 이 몬스터들을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됩니다. 그들 중 하나가 주인공을 발견하고 돌진하지만 그물에 의해 멈춥니다. 생명체가 움직이지 못하고 겁에 질려있는 동안 주인공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끝은 빠를 테니까요. 다른 3마리의 늑대들이 주인공을 발견합니다. 그는 숨기 위해 달려가고 그들 모두 그를 쫓아 돌진합니다. 위에서 온 놈은 후추 스프레이에 기절했고 옆에서 온 다른 놈은 즉시 창에 찔렸으며 반대편에서 온 마지막 놈은 딩고에게 박치기를 당합니다. 복수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보너스로 강은 레벨 5에 도달하여 9포인트를 더 얻습니다. 게다가 주인공의 능력에 새로운 특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포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며 반대편의 상황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새로운 업그레이드에 흥분하며 그는 레벨을 더 올리면 얼마나 강해질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이틀 후 주인공은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유일한 위험은 약 3km 떨어진 곳에 있는 고블린 캠프였습니다. 크기로 보아 그 캠프에는 아마 홉고블린이 있을 것이므로 지금 당장 그들을 소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자 주인공은 벙커 주변 지역의 지도를 만들고 철조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호를 파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또한 더 많은 자재와 도구를 구입하고 산적들의 은신처를 감시했으며 오토바이와 미니 굴삭기를 빌렸습니다. 또한 조조는 저항력을 훈련하고 무기에 사용하기 위해 계속해서 마비독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인공은 각성자 커뮤니티에서 서바이버원이 마이드림에 합류했다는 게시물을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배후에 누가 있을지에 대한 그의 주요 의심이 무너집니다. 서바이버원은 항상 아이템 수집가였으니 정보의 대가로 정부에 수많은 아이템을 요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강은 이것이 허풍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이드림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며 만약 서바이버원이 정말 마이드림에 합류했다면 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주인공은 변장을 하고 PC방으로 가서 마이드림에게 연락할 새 계정을 만듭니다. 그들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VR 채팅방에서 만나기로 결정합니다. 마이드림은 그 우스꽝스러운 아바타를 사용하고 있는 주인공이 베테랑 중 한 명인지 묻습니다. 온통 신비주의로 그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이드림은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첫 번째 질문, 늑대 인간이 뛸 수 있는 최대 높이는? 답은 3m. 두 번째 질문, 아울베어의 약점은? 밝은 빛. 세 번째 질문, 좀비 진화의 형태와 단계는? 좀비는 감염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구울이 될 때까지 영양분을 섭취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부는 강화 좀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드림은 아포칼립스 전에 이벤트가 몇 개 있는지 묻습니다. 강은 그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그가 4명의 베테랑 중 1명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서바이버1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하지만 마이드림은 지금은 그와 대화할 수 없다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그가 두서없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작별 인사를 하자 주인공은 그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마이드림은 처음부터 주인공의 IP 주소를 추적하기 위해 시간만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정장을 입은 남자 몇 명이 PC방으로 들어와 출구를 막습니다. 안내 데스크 여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지만 그들의 보스는 이미 그녀의 팔을 잡고 정신력을 사용해 조용히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을 눈치챈 주인공은 화장실로 가서 탈출하기 위해 포털을 엽니다. 온 장소를 수색하고도 주인공을 찾지 못하자 보스는 그가 이동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부하들에게 지역 전체의 주변을 수색하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상황을 목격한 강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장비를 갖추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합니다. 마이드림이 주인공이 어떤 베테랑일지 생각하는 동안 그는 뒤에서 기습을 당해 이미 마비 독이 묻은 창에 베입니다. 그를 제압하며 주인공은 아포칼립스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PK 시스템이 아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를 바로 여기서 끝장내도 페널티가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달은 마이드림은 저항을 멈추고 주인공은 그가 가진 모든 소지품을 빼앗으며 자신을 속이고 통제하려 한 대가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강은 다음번에는 그를 끝장낼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 뒤 그를 기절시킵니다. 마이드림의 그룹이 떠난 후 주인공도 집으로 돌아가 빼앗은 아이템들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신분증에서 우리는 그의 이름이 권동준이며 골프클럽과 3개의 벙커 소유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휴대폰에서 정보를 확인하다가 그는 각성자가 얻는 능력의 수준이 플레이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는 마이드림의 가설 중 하나를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이론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에 주인공은 그냥 새로운 장난감으로 훈련에 집중합니다. 여러 알림을 듣기 시작하고 각성자 커뮤니티를 확인했을 때 그는 확신합니다. 아포칼립스 전 두 번째 이벤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딩고와 함께 그 장소에 도착하여 그들은 고블린을 찾기 시작합니다. 몇 구의 시체를 발견하고 주인공은 경찰관들이 아직 살아있지만 마비되어 무기를 도난당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응급서비스에 전화하고 고블린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시한 후 바로 나머지 고블린들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만약 경찰관의 무기가 도난당했다면 그 무리에 골드 고블린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얻게 둘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2명의 엑스트라가 고블린 무리와 싸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 명은 탱커 역할을 하는 비각성자이고 다른 한 명은 염동력 능력을 가진 각성자로 고블린에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몇 번의 공격을 주고받다가 고블린 중 하나가 각성자를 맞히는데 성공합니다. 고블린들이 그들에게 돌진할 때 화살들이 모든 고블린을 처리하기 시작하며 엑스트라들을 구합니다. 우리의 레골라스를 보며 그는 그 엑스트라들 덕분에 다른 각성자들이 제 시간에 산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보로 그는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고블린의 주의를 끌어 포털로 유인한 다음 비명소리가 리더의 주의를 끌도록 천천히 처리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이 부하가 처리된 것을 보고 그는 다른 고블린들에게 책임자를 찾도록 지역을 수색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더 많은 고블린들이 포털로 가까이 이동할 것이고 그러면 주인공은 그들 모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홉고블린이 주인공과 마주칠 때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자 강은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나무로 날려버리는 강력한 일격을 막아냅니다. 주인공이 막 끝장나려는 순간 그의 생존 본능이 발동하여 골드 고블린을 향해 돌진해 헤드샷을 날립니다. 골드 고블린의 전리품을 포털 안에 보관한 후 주인공은 자신에게 달려오는 홉고블린의 팔에 납탄 2발을 명중시킵니다. 몬스터가 쓰러지자 주인공은 그에게 여러 번의 상처를 입히며 싸움에서 이기고 레벨 6에 도달하여 18포인트를 얻고 영역 감지 스킬을 획득합니다. 이 스킬은 사용자가 시야 내의 모든 것을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공은 민첩성을 이만큼 증가시키는 장갑 한 쌍도 받았지만 곧 다가오는 수색팀을 피하기 위해 포털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그가 깨어나 생존 본능을 활성화시킨 것을 후회하는 모습을 봅니다. 골드 고블린의 전리품을 확인하자 철의 붕괴 재앙의 면역인 미스릴 단검, 야간 투시 포도 한 다발,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유용한 아이템들을 발견한다. 주인공이 새 아이템 확인을 마치고 포털을 나오자마자 그를 걱정하는 친구들로부터 메시지 폭탄을 받는다. 살면서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적이 있었나 싶어 그는 현준의 아카데미로 가기로 결심한다. 그곳에 도착하자 미경과 현준이 그를 반겨주었고 현준은 그가 아직 모르던 그룹 멤버 2명 이경훈과 김보라를 소개해준다. 그들은 그날 아침 뉴스 때문에 주인공을 걱정하고 있었다. 전날 나타난 고블린 중 하나를 해부한 의사가 모두에게 아포칼립스를 준비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통령은 서바이버 라이프 제작자의 행방을 조사하고 각성자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현준은 주인공이 가진 정보를 이용할 생각이었기에 강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는다. 주인공이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현준은 그러면 안 된다며 말을 가로막는다. 그는 고블린은 포인트만 줄 뿐이며 각성자가 한 마리를 잡으면 한 번에 1레벨이 오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지금처럼 보급품 비축에만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한다. 이 친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보고 주인공이 끼어들려 하지만 다시 현준에게 가로막히고 그는 서바이버 라이프를 해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여전히 자신이 각성자임을 숨기고 있는 강은 해본 적은 없지만 커뮤니티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대답한다. 현준은 커뮤니티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그를 조롱한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깨달은 주인공은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는 그런 종류의 트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을 싫어한다. 친구들은 그를 머물도록 설득하려 하지만 그는 할 일이 있다며 나중에 보자고 말한다. 얼마 후 그는 조수연을 만난다. 그녀는 그에게 약과 항생제를 건네주고 자신의 주소를 남기기 위해 만나고 싶어 했다.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하고 주인공은 쇼핑을 더 하기 위해 떠난다. 보호구역을 확장한 것을 이용하여 그는 세상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동안 벙커 밖에 창고를 지었다. TV에서는 점점 더 많은 논쟁이 방송되고 있었다. 우는 긴급회의를 열기 시작했고 나사는 소행성에 계산된 궤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세상은 그 두 개의 소행성 덩어리가 지구에 충돌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총 4일이 지났고 이제 주인공은 아포칼립스 전 다음 이벤트가 열릴 장소인 감천항에 와 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인공은 버려진 건물 안에서 이벤트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그곳에서 좀비로 변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지만 포자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아포칼립스까지는 5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날 변하든 나중에 변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휴대폰으로 경고를 받았을 때 그는 이벤트가 시작되었음을 깨닫는다. 소행성 충돌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가 해안 전체를 휩쓴다. 보트를 타고 버려진 건물에서 뛰어내린 주인공은 최대한 빨리 선박을 향해 나아간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에게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자신이 정말로 포자의 면역이라고 생각한다. 주인공이 좀비들에게 돌진하면서 서바이버 라이프의 좀비는 일반적인 좀비와는 다르다는 설명이 나온다. 그들은 공격한 대상을 감염시키는 대신 모든 것을 먹잇감으로 보고 먹을수록 더 강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주인공은 그를 맞이한 두 좀비를 쉽게 처리하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그는 오크와 싸울 때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 길을 막는 모든 좀비를 제거하며 조심스럽게 전진한다. 총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생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그쪽으로 달려가기로 결심하지만 너무 늦게 도착한다. 원하는 것을 챙겨 그 지역을 떠난 후 다른 사람이 주인공을 지나쳐 선박으로 향한다. 다음 날 최신 뉴스를 본 강은 정부에 연락하여 아포칼립스가 시작될 정확한 날짜를 알리기로 결심한다. 약간의 정보를 공유하자 정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군대가 모든 것을 통제했고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 주인공은 그 반응이 완벽했다고 생각한다. 반응이 그럴 줄 알았다면 정보를 더 일찍 공유했겠지만 이제 와서 과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아포칼립스는 피할 수 없고 그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그는 영웅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고 싶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포털 안에서는 강의 기지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볼 수 있다. 봉쇄 조치 덕분에 그는 모든 시간을 다른 세계에 쏟아부어 물건을 정리하고 해자를 파고 딩고와 함께 순찰했다. 아포칼립스 하루 전 문제가 발생했다. 한 무리의 딱정벌레들이 딩고의 계문을 통해 들어와 고구마 젤리 2개를 가져가고 쪼그라든 포도 하나를 대가로 남겨두었다. 주인공은 즉시 그들을 쫓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고 딩고가 슬퍼함에도 불구하고 계문을 잠갔다.
포털을 나와 그는 현준의 그룹을 만나러 간다.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주인공의 요청에 따라 모였다. 그 순간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그룹의 마지막 멤버 유현이 소개된다. 그는 각성자이지만 관련 정보를 가질 만큼 충분히 플레이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전기 기술자이다. 소개가 끝나자 그들은 정보 교환을 시작한다. 대부분은 주인공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아는 것이 중요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이 게임 베테랑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공유된 정보를 이용해 아포칼립스의 날짜를 알리는 것이었다. 강은 모두에게 게임 튜토리얼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를 건네주며 김밥좌의 영상을 보고 그 정보를 얻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때까지 숨긴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곳에 있는 모두에게 살아남기 위해 지시를 글자 그대로 따라달라고 부탁한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주인공이 마비 저항력을 훈련하고 장비를 갖추고 딩고와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보았던 방송을 기다리는 모습을 본다. 예상대로 아포칼립스가 시작되기 직전의 마지막 순간은 지상 지옥과 같았다. 사람들은 싸우고 미쳐가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서로를 해치웠다. 옥상에서 지켜보던 주인공을 김철이 위협하는 동안 정부의 전단이 비행기에서 뿌려지기 시작한다. 철의 붕괴 재앙이 일어나기 전의 시간을 이용하여 주인공은 오토바이를 타고 집 근처의 몇몇 전략적 장소를 약탈하러 나선다. 거리의 좀비들을 피해 오토바이 속도를 높여 첫 번째 목적지인 약국에 도착해 슬래지해머로 문을 부수고 포털을 연다. 딩고는 안으로 던져지는 보급품들만 볼 뿐이다. 건축 자재 가게로 향하자 그곳은 닫혀있고 안전하게 잠겨있었다. 주인공은 절단 토치로 그것에 대비했지만 소음이 좀비들을 그에게로 끌어들였다. 보통은 큰 문제가 되겠지만 러시아 선박에서의 경험을 통해 주인공은 갓 변한 좀비들은 상대하기 쉽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강해지지만 이들은 아직 그럴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약점만 안다면 쉽게 상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인공은 계속해서 여러 마리를 처리하고 그 직후 원래 목표로 돌아간다. 다음 장소는 지역 경찰서였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무기고는 이미 약탈당한 후였다. 다행히도 그곳을 떠나던 중 주차장에서 아이템으로 가득 찬 배낭을 맨 시체를 발견했다. 다음 약탈 장소는 오토바이 부품 가게였고 그곳에서 오프로드 ATV와 몇 가지 다른 아이템을 챙겼다. 피로가 유발하는 디버프를 처리하기 위해 포털 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그 직후 다시 약탈에 나선다. 하지만 그곳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하며 떠나려 할 때 이낙이 마중인과 함께 나타난다. 전기 공격을 피하며 주인공은 포털 안으로 숨는다. 이낙은 마중인에게 좀비들 때문에 계속 엄호하라고 말하고 자신은 혼자 주인공을 쫓아간다. 강은 튜토리얼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 PK 시스템이 아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령 그렇다 해도 첫 번째 킬은 경고만 줄 뿐이니 지금 이 문제를 끝내는 것이 진짜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한편 이낙은 주인공을 찾아 가게로 들어갔다가 포털에서 나와 뒤에서 그를 덮치는 주인공에게 허를 찔린다. 그를 제압한 채 주인공은 왜 자신이 쫓기는지 묻고 모든 것이 마중인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짜증이 난 강은 그의 등을 걷어차며 마지막 기회를 한 번 주겠다고 말한다. 그는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먹는 것을 멈추고 제갈 길을 가라고 말한다. 이낙은 주인공을 조롱하며 자신도 약탈하러 온 것뿐이니 둘 다 똑같이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놈들이라며 석궁으로 공격하려 한다. 주인공은 쉽게 화살을 피하고는 이낙에게 그 말이 맞다고 하며 고맙다고 말한다. 자신도 그와 같은 이기주의자이며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라고. 그 후 그는 이낙을 끝장내고 시스템 포인트 50점을 얻는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끝장낸 후 마음을 다잡고 있을 때 마중인이 나타나 바닥에 쓰러진 금발 남자의 시체를 본다. 충격에 빠져 그는 좀비들에게 둘러싸인 것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주인공은 그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저 녀석들은 골칫거리였다고 생각하며 그저 지켜본다. 그들은 무고한 이들을 갈취했고 오직 자신들만 생각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쓰레기들은 아포칼립스에서 살 자격이 없었다. PK 시스템은 트롤의 수를 줄이기 위해 서바이버 라이프 출시 3개월 후에 도입되었다. 좋은 의도였지만 규정은 끔찍했다. 첫 번째 킬은 시스템 경고에 그쳤고 세 번째 킬부터 플레이어는 PK로 낙인 찍혔다. 두 번째 킬에서는 플레이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다면 시스템이 가담률을 판단하여 용서받을 수도 있었다. PK가 되면 희생자의 스킬을 훔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량의 포인트와 능력치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도 있는 법이다. PK가 강제로 플레이어를 계속 죽여야 하는 것 외에도 3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같은 장소에 있으면 베리어가 나타나 강제로 싸워야 했다.
처음에는 PK에게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베테랑 플레이어만 남은 고레벨에서는 PK 자신에게 함정이 되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시스템은 아직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주인공은 사람들을 죽이고 다닐 생각은 없다. 그의 개인적인 규칙은 불의에는 불의로만 답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다. 두 시체에서 나온 아이템을 포털 안에 보관하고 그는 자신의 파밍 루트를 끝마치러 출발했고 챙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긴 후 슈퍼마켓으로 향한다. 아포칼립스 초기에는 좀비들이 영양분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곳으로 즉시 몰려들곤 했다. 초보자들에게는 최대한 피해야 할 장소였다. 하지만 수천 시간의 게임 플레이 경험을 가진 베테랑에게는 대량으로 레벨업할 완벽한 기회였다. 마트 앞에 휘발유를 붓고 바로 딩고에게 신호를 보낸 후 주인공은 동료가 모든 좀비를 밖으로 유인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휘발유 쪽으로 라이터를 던진다. 둘은 폭발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포털로 들어간다. 이 계획의 결과는 레벨 11로의 도약, 116포인트, 그리고 차원 슬롯이라는 주인공의 새로운 능력 업그레이드였다. 철의 붕괴가 곧 시작될 것을 알기에 주인공은 물건을 보관하고 장비를 비금속 장비로 교체하기 위해 포털 안으로 돌아간다. 그는 자신의 포털이 정말로 그 재앙을 막을 수 있을지 아직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위치를 옮기고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모든 것이 즉시 붕괴하기 시작했지만 그가 포털 안에 가지고 있던 철 구슬들은 온전했다. 그가 그 안에 머무는 한 그 재앙은 그에게 닿지 않을 것이다. 기지로 돌아오자 비틀즈들이 고구마 잼을 더 얻기 위해 뿌리 몇 개를 교환하러 돌아왔다. 주인공은 그들에게 화를 낼 뻔했지만 그들이 너무 귀여워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그는 비틀즈들에게 지금 당장은 이미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이 필요 없으니 잼을 다른 것과 교환하고 싶다고 설명한다. 바로 그때 비틀즈의 리더가 잼과 광석을 교환하자고 제안하고 주인공은 동의한다.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맺은 후 그는 비틀즈들에게 잼을 좀 건네주자 그들은 기뻐하며 광석을 모으러 떠난다. 자신이 얻은 전리품을 조심스럽게 확인하던 중 그는 인하게 가방에서 세라믹칼을 포함한 좋은 아이템 몇 개를 발견했다. 아이템의 품질을 보고 그는 비록 그들을 공격하지 않기로 결정했더라도 산악갱단의 기지를 확인해야겠다고 확신한다. 그가 급습한 아파트에서 가져온 하드드라이브 몇 개를 확인하던 중 그는 미경이 이미 아이돌이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그곳의 모든 것을 삭제하기로 결심하고 레벨 10에 잠금 해제된 상점을 보러 향한다. 인터페이스는 게임과 똑같아 보이고 아이템을 사면 허공에서 나타난다. 그 때문에 그는 특정 버그가 여전히 작동하는지 궁금해한다. 새로운 차원 슬롯에 관해서는 최대 5개의 아이템을 보관할 수 있는 아공간이다. 이 업그레이드 덕분에 주인공은 더 이상 몸에 무기를 지니고 다니거나 포털에서 물건을 계속 꺼낼 필요가 없어졌다. 물건을 정리하고 그는 튜토리얼을 시작하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한다. 밤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자 주인공은 야간 시야 포도 중 하나를 먹기로 결심한다. 이제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자 그는 안전한 장소를 찾기 시작한다. 튜토리얼에 대한 더 많은 설명이 나오는 동안 서바이벌 라이프의 특징 중 하나는 플레이어가 이벤트 시작에 대해 거의 경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튜토리얼은 그 규칙의 예의이다. 좀비의 벽이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비의 벽을 발동시키는 방법은 그들 중 하나에게 발각되고 특정 튜토리얼 아이템을 줍는 것이다. 그리고 튜토리얼에서 아이템을 생성하는 방법은 빈 공간을 충분히 오래 응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템이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주우면 복제되는데 이것은 튜토리얼 전용 버그이다. 튜토리얼이 시작된 후 그것을 완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그 지역의 모든 좀비를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튜토리얼 보스를 찾아 물리치는 것이다. 주인공이 멈추지 않고 달리는 모습이 보인다. 튜토리얼은 항상 시작된 곳에서 3km 이내에 어떤 건물에 체크포인트가 있으며 보스는 거기에 도달한 후에만 나타난다. 그 건물은 항상 좀비가 없는 장소이며 그 순간 주인공은 막 그 장소를 찾았다. 숨을 고른 후 그는 어떤 종류의 보스가 나타날지 관찰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한다. 올라가는 동안 그는 계단 꼭대기에서 미경과 마주친다. 그녀와 대화하며 우리는 모든 그룹 멤버가 살아남았지만 경운이 모두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정확히 주인공이 말한 대로 좀비들은 6명 이상의 그룹에 이끌리기 시작했고 도망치는 동안 그들은 결국 그곳에 도착했다. 강은 그녀에게 곧 강화된 좀비가 나타날 것이며 그것을 물리치고 나면 남은 좀비들은 흩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그동안 도망치거나 숨으면 튜토리얼은 끝날 것이다. 보스가 나타나자 둘의 능력은 봉인되고 그는 그녀가 자신을 믿는다고 말한 것이 진심이었는지 묻는다.
그녀가 그것을 확인하자 그는 자신이 보스를 물리치는 동안 다른 좀비들의 주의를 끌어달라고 부탁한다. 준비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차원 슬롯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강화 좀비의 레벨이 여전히 자신보다 낮아서 자신의 능력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봉인되지 않았다고 추론한다. 그 이점을 이용해 그는 활과 화살을 꺼내고 미경에게 좀비의 주의를 끌기 시작하라고 신호를 보낸다. 화살은 발사되었지만 포도 효과가 사라진 후 시야가 좋지 않아 결국 몬스터의 어깨에 맞고 만다. 주인공은 마음을 다잡고 보스를 향해 뛰어들어 놈을 땅에 고정시키고 일을 마무리한다. 10포인트를 얻었고 능력은 봉인 해제되었다. 하지만 레벨 차이 때문에 어떤 스킬도 획득하지 못했다. 주위에서 아이템을 찾던 주인공은 인지력을 증가시키는 팔찌 2개를 발견한다. 미경이 나타나 좀비들을 유인한 후 텔레포트로 돌아왔다고 말하자 그는 그 아이템들이 아마도 보스 드랍이 아니라 튜토리얼 완료 보너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스템은 그가 17포인트를 더 얻었다고 알리고 강은 팔찌 중 하나를 미경에게 건넨다. 그룹의 나머지 인원과 합류하기 위해 그들은 체육관으로 향하고 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현준을 발견한다. 서로 인사를 나눈 후 그들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준과 유현이 튜토리얼을 마친 후 아이템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체크포인트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많이 찾아봤지만 좀비가 없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이로 인해 주인공은 튜토리얼이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의 레벨에 따라 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게다가 이제는 좀비로부터 도망치거나 다른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돕는 것만으로도 포인트를 얻을 수 있게 되어 비전 투원들이 포인트를 얻기 더 쉬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튜토리얼에서 살아남은 모든 사람이 각성자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되어 그들은 어떤 능력을 얻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형준은 힘과 민첩성을 증가시키는 신체 강화를 얻었다. 유현은 눈을 감으면 인형을 통해 보고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인형 제작자를 얻었다. 미경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그녀가 순간이동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주인공이 자신의 능력을 밝힐 차례가 되자 그는 다시 거짓말을 한다. 그는 만약 진실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원망하거나 질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의 계획은 자신의 진짜 능력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레벨을 따라올 수 있는 선배 친구들에게만 밝히는 것이다. 항상 자신을 지지하려 하고 이미 그를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완전히 배은망덕하게도 그는 자신의 능력이 공격 예측이라고 거짓말한다. 이는 유연을 감탄하게 만들었고 그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를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하지만 주인공은 몬스터의 공격 경로를 잔상처럼 예측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하며 부인한다. 재빨리 화제를 바꾸며 그는 그룹의 다음 행보가 무엇일지 묻는다. 형준은 아직 그룹의 나머지 인원과 논의해야 하지만 레벨을 올리면서 생존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대답한다. 주인공이 그에게 알려준 정보에 근거하여 그는 경매장에서 시스템 상점을 잠금 해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그 목표를 완료한 후 그는 산악갱단의 그 개자식들을 박살낼 생각이다. 그 순간 유현이 강에게 레벨이 몇이냐고 묻는다. 그가 튜토리얼 보스를 혼자 잡은 것을 고려하면 일반 좀비도 쉽게 사냥할 수 있을 테니 그것이 그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가 말을 계속하기도 전에 형준이 그에게 초크홀드를 건다. 그와 미경은 그를 위해 화제를 돌리려고 하는 것 같다. 유현이 기절한 후 주인공은 떠나기로 결심하지만 먼저 형준으로부터 약간의 보급품과 플라스틱 쌍안경이 든 가방을 받는다. 그는 그것이 그들을 도와준 모든 시간에 대한 강에게의 감사 표시라고 말하며 또한 그가 아내와 헤어진 이유를 말한 적이 있는지 묻는다. 강은 그 이유가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말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그녀의 요리 때문에 근육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헤어졌다. 그 당시 그는 근육을 잃지 않는 것에 집착했고 그것이 그에게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어쨌든 그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불편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마다 방금 이별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들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주인공은 그들 둘이 자신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그를 압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는 이어서 형준의 팔을 잡고 언젠가 그들 사이의 레벨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며 경험을 쌓으면서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그때까지 그들은 모두 나란히 걸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그 후 주인공은 작별 인사를 하고 그곳을 떠난다. 얼마 후 그가 포털 안에서 눈을 치우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계속해서 참호를 파고 싶었지만 그런 날씨에는 그러지 않는 것이 더 나았다.
해야 할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며 그는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결심한다. 좀비들이 주행성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는 그날 밤 폭죽을 가지러 이동하기로 결심한다. 그가 떠나려던 참에 집 근처에서 산악회 패거리가 수상한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김철은 비각성자도 튜토리얼에서 살아남으면 각성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최대한 빨리 MC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인공은 그들 뒤에 나타나 손님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김철은 깜짝 놀라며 이 시간에 밖에서 뭘 하고 있었냐고 묻습니다. 강은 불꽃놀이 용품을 사러 나가는 길이었다고 대답합니다. 이미 짜증이 난 김철이 왜 이 시간에 가냐고 묻자 MC는 좀비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그는 스켈레톤과 가디언만 피하면 원하는 만큼 쉽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김철은 그 몬스터들은 레벨 7부터 나타나는데 그는 레벨 5라며 비웃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숙제는 잘했지만 오인하게 정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어야 한다며 되받아칩니다. 불량배는 혼란스러워하고 MC는 이해할 필요 없지만 덕분에 계획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의 기지를 습격하기 위해 불꽃놀이 용품 수집을 미룰 것이라고 합니다. 막 싸움이 시작되려 할 때 모두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가디언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달리기 시작하고 패거리들이 그를 쫓습니다. 스피드 능력을 가진 자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는 보이지 않는 포털에 얼굴을 부딪히고 땅에 쓰러집니다. 가디언이 첫 번째를 처리하고 곧바로 스켈레톤이 나타나 두 번째를 처리합니다. 폭발과 함께 김철은 땅에 쓰러집니다. 그는 가디언을 공격하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명 모두 처리됩니다. 포털 안에서 MC는 가디언에게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철의 붕괴 현상 때문에 납타는 훨씬 적은 피해를 주지만 결국 그 괴물은 쓰러집니다. 몬스터를 물리치자 그는 레벨 12에 도달하고 20포인트를 얻었으며 영역 감지 스킬을 다시 획득하여 강화됩니다. 김철의 가방을 챙긴 그는 산악회 패거리의 기지로 향합니다. 그곳에 있는 물건 대부분은 술과 담배뿐이었습니다. 그다지 유용한 것은 없었지만 나중에 경매장에서 잘 팔릴 것 같았습니다. 광안리에서 그는 원하던 불꽃놀이 용품을 구했고 잠자는 좀비 몇 마리도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MC는 레벨 14에 도달했고 이미 324포인트를 모아두었습니다. 모든 새 아이템을 정리한 후 그는 수영을 찾아갈 계획이었지만 폭풍이 그를 막습니다. 이틀 동안 태풍이 도시를 휩쓸기 시작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세계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MC는 마침내 울타리 주변에 도랑 파는 것을 끝냈고 날씨가 다시 따뜻해지면서 눈이 녹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날씨는 여전히 끔찍했습니다. 여전히 다른 세계에 머물러야 했던 강은 아울베어를 사냥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몬스터의 머리를 신중하게 조준하여 명중시키지만 그것만으로는 쓰러뜨리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깨와 다리에 두 발을 더 맞춘 후 그는 괴물 앞에 멈춰섭니다. 아울베어가 그를 향해 돌진하자 그는 불꽃놀이 중 하나를 터뜨립니다. 섬광이 몬스터를 기절시키고 기절기 남용의 대가는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려 합니다. 괴물 위로 뛰어올라 차감기를 꺼내든 그는 싸움을 끝냅니다. 보상으로 그는 25포인트와 은밀한 이동 스킬을 얻고 레벨 15에 도달하여 5개의 차원 슬롯을 추가로 얻습니다. 은밀한 이동 스킬은 사용자가 내는 모든 소리를 줄여줍니다. 모든 보상에 더해 MC는 아울베어 발톱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전기톱을 꺼내 몬스터에게서 재료를 수확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가 딩고와 함께 생선튀김을 먹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동료가 이미 자라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 함께 싸우거나 혼자 사냥하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배를 채운 MC는 레벨 15에 잠금 해제된 경매장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주인공이 놀랍게도 누군가 이미 경매에 아이템을 올렸고 그 사람이 남긴 댓글을 보고 그는 누구인지 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메시지를 보내자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건 바로 고로강주였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을 김밥조아라고 소개하고 그러자 고로강주는 다시 만날 줄 알았다며 이 시간을 계속 기다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비행기에서 뿌린 전단지가 MC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며 대통령과 함께 있는지 묻습니다. 강은 정부에 약간의 정보를 넘겼지만 그건 경고 몇 마디에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게임에 대한 지식을 가진 누군가가 정부의 배후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로강주는 전투 능력이 아닌 이상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 사망 선고서에 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동의합니다. 그 말을 한 직후 그는 어차피 둘이 함께 여행하게 될 테니 자신의 것을 말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고로강주의 능력은 부활이며 포인트만 충분하다면 그 능력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의 현재 레벨은 17이며 그의 능력은 보너스로 물리 및 원소 저항과 같은 다양한 특수 저항력도 부여했습니다. 그가 MC의 능력이 무엇인지 묻자 그는 아직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강은 사실 사람을 잘 믿지 못해서 현실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자신의 능력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고로강주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고로강주는 MC를 이해한다며 경매장을 다시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주인공이 그렇게 하자 그는 HP와 힘을 일씩 증가시키는 마법 반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성의의 표시로 단 10포인트에 그것을 구매합니다. 게임 초기에 어떻게 만났는지, 함께 겪었던 모든 일, 그리고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떠올리며 MC는 아울베어 발톱과 생선구이를 경매에 올립니다. 고로강주는 생선구이와 동물의 발톱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은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그는 MC의 지역에 이미 몬스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묻고 그는 아니라고 자신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은 친구가 자신을 만나러 부산에 와도 괜찮지만 그러려면 옷을 입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마친 후 우리는 고로강주가 MC가 보낸 생선을 다 먹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순간 폭풍이 마침내 지나가고 태양이 다시 빛났습니다. 그는 그것이 우연인지 신의 계시인지 아니면 서바이벌 라이프의 끝까지 남았던 친구가 마침내 신이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는 유일한 것은 그를 만나러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그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좀비 위로 곧장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는 방금 짓밟은 좀비를 잡아서 주위의 다른 모든 좀비를 박살내는 데 사용하며 동네 전체를 돌며 그 터무니없는 난장판을 만듭니다. 그는 자신이 결국 자신의 은신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로강주의 가장 큰 문제가 완전히 끔찍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태풍이 사라진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형준의 그룹은 점차 종말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벨 1이었던 유현은 레벨 5에 도달했고 그의 능력은 이제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작동합니다. 그들은 또한 주인공의 집과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고 경우는 김보라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경준도 레벨 10에 도달하여 시스템 상점을 잠금 해제했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어올 때마 MC는 안전하게 계속 레벨업할 수 있는 장소를 보내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의 과시욕 조로와도 계속 연락했지만 답장은 매우 느렸습니다. 오직 좀비들만이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레벨 15부터는 각 레벨마다 이전 레벨의 2배의 경험치가 필요하다고 설명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성장하기가 극도로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상태창을 보면서 주인공은 전적으로 집중한다면 레벨 16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아직 해야 할 다른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건 제쳐두고 그는 포털로 들어갑니다. 비틀즈와 이야기하면서 그는 자신의 미스릴 단검을 만든 것이 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능력을 믿지 못한 그는 동전을 건넸고 그것은 곧 작은 칼로 변했습니다. 그 작은 칼날의 품질을 보고 그는 왜 미스릴 단검이 그렇게 조잡하게 만들어졌는지 묻고 이는 작은 녀석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듭니다. 왜 그들이 갑자기 그렇게 슬퍼졌는지 이해하지 못한 그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고블린들이 계속해서 비틀즈를 공격하고 방해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인공은 그들에게 고블린 캠프의 위치를 표시해달라고 부탁하며 그들이 계속해서 아이템을 가져다주는 한 곳 모두 제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는 그들에게 보상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시키며 당장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요청은 수락되었고 우리는 곧 얼마 후 MC가 딩고와 함께 좀비를 사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비들은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었을 때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지팡이에 내구성 태그가 나타날 때까지 수영의 집으로 가는 길을 계속해서 정리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그는 수영이 좀비로 변하지 않았더라도 그 위치가 걱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은 마이드림의 벙커 중 하나와 정부의 임시 대피소 중 하나 근처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곳을 차지하려는 생존자들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에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로프를 타고 올라간 후 MC는 받은 주소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불평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녀는 정시에 약속 장소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그 지역에 PK가 활개치는 동안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에 달린 렌즈가 열렸을 때 그 모든 말을 한 사람이 문 앞에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수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그가 왜 왔는지 궁금해했고 그는 그녀가 준 약값을 아직 갚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언급한 PK에 대해 묻는 것이었고, 그러자 그녀는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녀는 정부 임시 대피소 주변에 3개의 그룹이 살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최소 10명으로 구성된 C그룹은 다른 두 그룹에게 임시 대피소를 침략하여 그곳에 보급품을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그룹이 거절하자 PK가 나타나 C그룹의 제안을 거절한 두 그룹의 멤버들만 제거했습니다. 주인공은 그룹의 규모와 수연의 설명을 보아 C그룹의 리더는 나의 꿈이고 PK는 그의 부하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가정이 맞다면 그가 다른 그룹들을 설득하려 했다는 사실은 그의 정신 지배 능력 사용에 어떤 조건이나 제약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인공은 어차피 나중에 모두에게 개방될 임시 대피소를 지금 침략하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유일한 의사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는 레벨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 약간의 포인트를 얻긴 하지만 레벨업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주인공의 가설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전투에 유용한 능력이 없는 각성자들은 레벨업을 거의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 나의 꿈은 아마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재료를 얻기 위해 임시 대피소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광역 피해를 주는 무언가가 빠른 레벨업에 이상적일 것이고 대규모 그룹을 유지하는 어려움까지 더하면 그의 관심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론에 도달한 후 주인공은 자신이 오기 전에 수연이 갈 곳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는 그녀가 파밍하러 가려던 것이었냐고 묻지만 그녀는 부정합니다. 수연은 누군가 고백을 받으러 가는 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기 그룹 멤버들이 모두 멍청이라고 인정합니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다들 육체적인 행위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직후 그녀는 강이 지금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습니다. 그는 임시 대피소를 한번 둘러볼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수연은 즉시 걱정하지만 그는 C그룹의 주의를 끌지 않고 관찰만 할 것이라며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는 그녀에게 발광석을 건네며 모든 것이 잘 되면 약값은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고 말하며 말을 마칩니다. 한편 우리는 나의 꿈을 보게 되고 PK가 그의 소행임을 확인합니다. 부하 중 하나가 최근의 제거 작전 이후 B그룹이 이미 보급품을 옮기기 시작했다고 보고합니다. A그룹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 그 그룹의 멤버를 더 제거할 계획입니다. A팀 멤버들은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두 추적되고 있지는 않지만 근처 지역에서 한 멤버가 발견되었는데 그 멤버는 바로 PK의 새로운 목표가 된 수연입니다. 그 직후 우리는 또한 나의 꿈이 주인공을 극도로 걱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부하들이 더러운 일을 해도 그는 그것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대재앙이 시작되기도 전에 마비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주인공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미 짐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매장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그룹 리더들이 그를 얕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부하 몇몇이 붙잡힌 좀비들을 데려오고 그가 화염병을 사용해 그들을 마무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 순간 나의 꿈은 레벨 9에 도달했고 그의 능력을 사용해 부하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임시 대피소를 여는 방법을 알아내고 그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비를 데려오고 주인공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는 강이 바로 그곳 포털 안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한편 수연은 정말로 고백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PK가 이 지역을 배회하고 있는데 이럴 때가 아니라며 그 남자를 꾸짖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PK가 근처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변명하지만 수연이 막 떠나려던 순간 그는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근처에 PK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위치를 찾으려던 남자는 PK가 이미 바로 앞에 있다고 말하고 같은 장소에 최소 3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계가 올라와 모두를 가둡니다. 수연은 엑스트라에게 준비하라고 말하고 그 사이 PK는 그들을 향해 다가옵니다. 첫 번째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피하고 손전등을 그의 눈에 바로 비춥니다. 그는 기절했지만 그녀는 기회를 이용하는 대신 그저 효과가 있었다는 것에 기뻐하다가 바로 복부에 한 대 맞습니다. 그녀는 정말 주인공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그녀는 그 남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는 이미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녀가 그 찌질이를 차버린 게 잘한 일이었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동안 진정한 영웅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도착합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들어오는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의 작은 힐러가 맞았던 복부 공격을 그대로 되갚아줍니다. 완벽한 신사처럼 그는 아직 그녀의 때가 아니라며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얼마 후 우리는 조수연이 치료를 받으며 주인공이 나의 꿈을 염탐하여
알아낸 정보를 듣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또한 그 찌질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는 동안 주인공은 PK가 가진 모든 신체적 이점 때문에 지금 그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누군가 처리되고 결계가 사라지면 그곳을 완전히 둘러싼 좀비 벽이 모든 탈출로를 막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탈출할 버그가 있습니다. 강은 그 큰 심장 박동이 다시 일어나고 PK의 눈이 빛날 때 결계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순간 틈이 생길 것이고 조수연은 그 기회를 이용해 그 건물을 다른 건물과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통해 탈출해야 합니다. 이 기회는 단 한 번뿐이므로 그가 적절한 때에 신호를 줄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걱정하지만 그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PK는 무작위 능력을 얻기 때문에 변수를 피하려면 누군가 남아서 그를 막아야 합니다. 수주연을 제자리에 배치한 후 주인공은 벽을 부수고 나타나는 PK를 기다립니다. 주인공은 첫 공격을 피하고 방패치기로 반격하여 깔끔하게 맞췄지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마도 나의 꿈의 세뇌 효과 때문에 PK의 움직임 패턴은 단순합니다. 문제는 싸움이 계속될수록 그가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강은 또한 그를 거기서 죽일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는 나의 꿈을 제거하려는 그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피하고 PK가 맞는 균형 잡힌 싸움이 얼마간 이어진 후 그가 훨씬 더 빨라지면서 2단계가 시작됩니다. 압박을 받기 시작하자 주인공은 발광석을 꺼내 PK의 눈앞에서 터뜨립니다. 기절한 틈을 타 그는 시간을 벌기 위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수연은 결계가 줄어들고 있다고 소리치며 경고하지만 그는 아직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는 PK에게 잡혀 다시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심장이 다시 소리를 낼 때까지 방패로 공격을 계속 막아냅니다. 3단계로의 전환이 시작되고 그때가 바로 수연에게 신호를 보낼 순간입니다. 그녀는 결계가 줄어들 때 다리를 가로질러 달려가 탈출에 성공합니다. 강이 똑같이 하려고 달려갈 때 PK가 그에게 도달하기 위해 바닥을 부숩니다. 그가 공격을 받으려는 순간 우리는 그가 이미 손에 권총을 든 채 포털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발사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가 포털에서 뛰쳐나와 좀비 벽을 가르며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수연의 팔을 잡고 그는 PK가 아직 살아있으니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결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모든 좀비들이 그들을 쫓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집으로 가자고 하지만 그는 임시 대피소로 갈 것이라며 거절합니다. 결계가 사라지는 순간 PK의 모든 부정적인 효과도 사라지는데 거기에는 나의 꿈의 정신지배도 포함될 것입니다. PK를 임시 대피소로 데려가는 것은 이 영상의 좋아요를 받기 위한 완벽